엔젤 쉐어, 천사의 몫이란 말 들어보셨죠? 황금 종려상 2번 받은 거장 켄 로치 감독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엔젤 쉐어라는 게 증류주를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하는 과정에서 증발해버리는 양을 뜻하거든요. 하늘로 날아가 버린 술을 천사가 마시는 거라고 표현을 한 건데, 스코틀랜드가 위스키로 유명해진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엔젤 쉐어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스코틀랜드는 기후 특성상 증발하는 위스키가 1년에 약 2% 정도밖에 안 돼서 위스키 생산에 유리하다는 건데요. 반면 버번을 만드는 켄터키에선 엔젤 쉐어가 연평균 약 5% 정도나 되기 때문에 평균 2배 이상 증발하는데,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엔젤 쉐어, 천사의 몫이 낮다 보니까 전 세계 천사들 중에 가장 게으른 게 스코틀랜드 천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천혜의 조건을 갖춘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뭘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20년째 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Keep Working, 끊임없이 전진하라는 슬로건처럼 200년 역사 동안 혁신을 거듭해온 세계 1등 스카치 브랜드 조니 워커를 드디어 다룹니다. 영화 반도 보셨어요? 이 영화에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구교환 씨가 서대위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서대위가 부하한테 상납받은 위스키가 바로 조니 워커 블랙인데, 아, 사장님 정말 말씀 서운하게 하시네. 그런 거 받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거 봐요, 블랙라벨. 아유, 고맙다. 진짜 내가 마지막 잔 먹고 있었거든. 나중에 황중사가 서대위 사무실에 찾아와서 야, 조니 워커 블랙라벨 이러면서 한 잔을 먹잖아요. 조니 워커 블랙라벨. 또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도 라이언 고슬링이 해리스 포드를 찾아가서 조니 워커 블랙을 함께 마시는데,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한반도가 폐허가 되고 인류가 멸망 위기에 놓인 상황에도 조니 워커만큼은 남아있을 거라는 설정이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브랜드니까요. 앞서 조니 워커를 세계 1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판매량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 작년 한 해만 해도 1410만 상자, 병으로 계산하면 1억 7천만 병 가까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46만 병씩 팔려나간 건데 2등인 발렌타인의 2배가 넘으니까 엄청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조니 워커는 1등 스카치 브랜드가 된 걸까요? 먼저 김 PD, 홍차 좋아해요? 네, 좋아요. 홍차 중에 블렌딩 티라고 알아요? 얼그레이랑 뭐 이런 거 섞은 거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섞은 거. 네, 맞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산지의 찻잎을 함께 섞은 걸 블렌딩 티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20년 스코틀랜드 킬마녹이란 마을에 존 워커라는 사람이 식료품점을 열었어요. 이때 존 워커의 나이 고작 15살. 1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농장을 판 돈으로 가게를 차렸는데, 특이하게 이 존 워커가 홍차를 잘 섞어서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존 워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스키도 홍차처럼 섞으면 어떨까? 왜냐면 당시만 해도 여기저기서 위스키를 가져와서 그냥 팔았는데 품질이 들쑥날쑥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여러 증류소에서 가져온 위스키를 섞어서 내놨는데, 와, 반응이 아주 좋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저 가게에서는 위스키를 섞어서 파는데 아주 괜찮아, 뭐 이렇게 입소문이 난 거죠. 이렇게 존 워커의 가게는 섞어서 파는 위스키, 블렌딩한 위스키로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 그러다가 1857년 창업자 존 워커는 세상을 떠나고 아들인 알렉산더 워커가 물려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존 워커의 위스키, 조니 워커는 본격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위스키 만든다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 보시는 게 2019년 북한에서 출시한 3.1포 술이라는 위스키인데, 그냥 뭐 대놓고 조니 워커를 베꼈죠. 북한 외교관들이 각 나라에 부임하면서 조니 워커 위스키부터 사들인다고 할 정도로 북한에서도 조니 워커가 최고급으로 통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까지 카피한 걸로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북한에서도 따라할 만큼 유명한 조니 워커의 병 디자인과 라벨, 이건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바로 창업자 존 워커의 아들인
알렉산더 워커입니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당시엔 거의 모든 위스키가 둥근 병의 라벨도 일직선이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워커는 이런 공식을 깨고 1867년에 직사각형 병을 도입하면서 라벨을 24도 기울였어요.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병을 사각형으로 만들면 저번 잭 다니엘스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잘 굴러다니지 않으니까 배에 싣고 갈 때 여간에선 깨지지 않거든요. 또 상자에 담을 때도 둥근 병에 비해서 낭비되는 공간이 적어서 더 많이 담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라벨은 왜 기울였느냐? 이렇게 기울이면 일직선 라벨보다 글자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적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위스키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독특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완성한 뒤엔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에도 힘을 쏟았는데, 아시다시피 19세기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힘이 막강했잖아요. 바로 이런 시기에 알렉산더 워커는 화물선 선장들을 직접 고용해서 글래스고 항구를 통해 조니 워커 위스키를 전 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선 덕분에 조니 워커는 1920년에 이미 120개 나라에 수출될 만큼 국제적인 브랜드가 됐는데, 이 무렵에 발행된 조니 워커의 역사서 어라운드 더 월드 표지에는 우리는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항해했다, 이런 문장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 책을 보면 조니 워커가 1920년에 한국에도 들어온 걸로 나오거든요. 이후 1949년엔 부산과 서울, 인천 세 곳으로 조니 워커 레드와 블랙 라벨이 공식 수입된 기록도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조니 워커와 한국의 인연은 무려 1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컬러 마케팅이라고 아시죠? 예를 들어 현대카드는 그린, 레드, 퍼플, 블랙 이런 식으로 카드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마케팅 교과서를 보면 컬러 마케팅의 효시가 1920년대 파커 만년필이라고 하던데, 실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조니 워커가 시작을 했어요. 110여 년 전인 1909년부터 위스키를 색깔별로 나눴는데, 처음에는 딱 세 가지였어요. 가장 대중적인 제품은 화이트 라벨, 그 다음은 레드 라벨, 또 당시 최고급품이었던 12년 숙성 위스키엔 블랙 라벨을 붙였거든요. 일설에 의하면 이때만 해도 문맹률이 높아서 글자가 아니라 색깔로 구별하게 했다는 건데, 이 중 화이트 라벨은 1920년대 이후 사라졌지만 레드와 블랙은 지금도 주력 제품으로 남아있고요. 그 뒤로도 블루, 골드, 그린, 더블 블랙까지 나왔잖아요. 아무튼 이런 컬러 마케팅으로 조니 워커의 위상과 인지도는 크게 올라갔는데, 당시로선 혁명적이었던 이런 시도를 한 인물이 누구냐? 창업자의 손자이자 아까 말한 알렉산더 워커의 아들로 기사 자규까지 받은 서 알렉산더 워커, 즉 알렉산더 워커 경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워커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 1세와 2세 모두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었던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조니 워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죠. 신사가 중절모 쓰고 걸어가는 그 로고요. 이 캐릭터를 스트라이딩 맨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린 사람은 당대 영국의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톰 브라운입니다. 아, 근데 톰 브라운이라고 하면 얼마 전 갤럭시 Z 폴드하고 콜라보했던 미국 디자이너 톰 브라운을 떠올리실 텐데, 당연히 시대도 다르고 스펠링도 살짝 다르거든요. 아무튼 지금의 톰 브라운이나 100년 전의 톰 브라운이나 둘 다 엄청난 천재였던 건데, 전해지는 얘기로는 1908년 어느 날 알렉산더 워커 경이 톰 브라운하고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인 창업자 존 워커의 모습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하니까 톰 브라운이 그 자리에서 메뉴판에다가 쓱싹 그려서 완성했다고 하거든요. 밥 먹다가 즉석에서 그린 그림이 100년 넘게 조니 워커의 상징이 된 건데, 원래 톰 브라운이 그린 캐릭터는 왼쪽으로 걷는 거였는데, 1999년에 이르러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는 의미를 담으려고 걷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꿨고, 2018년엔 제인 워커라는 여성 캐릭터도 만들었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이 조니 워커의 광팬이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처칠은 조니 워커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는데, 이게 소더비 경매에서 98만 3천 파운드, 우리 돈 약 15억 7천만 원에 팔렸거든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위스키가 조니 워커 블랙 라벨입니다. 요즘 생각으론 영국 수상이 왜 블랙 라벨을 드셨을까 싶은데, 처칠이 살던 당시는 물론이고 1970, 80년대까지도 조니 블랙이 거의 최고급 위스키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니 워커가 레드, 블랙, 그리고 흔들리는 배에서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스윙,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로열 살루트 21년 같은 위스키가 등장하면서 조니 워커도 라인업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생겼죠. 바로 이런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스카치의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조니 워커 마스터 블렌더 짐 베버리지인데요. 이분이 올해로 위스키 경력이 42년인데 원래 화학자로 위스키 풍미를 연구하다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위스키 블렌딩을 했는데 국제 위스키 대회 최초로 2년 연속 마스터 블렌더 상도 받고 2015년 위스키 매거진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이 되고 2019년엔 엘리자베스 여왕 생일에 대영 제국 훈장까지 받은 엄청난 분이거든요.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분의 대표작 하나만 얘기하면 바로 하실 텐데 1992년 그 유명한 조니 워커 블루를 탄생시킨 게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증류는 과학이고 블렌딩은 예술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 특히 한 증류소에서 몰트 위스키로만 만드는 싱글 몰트와 달리 조니 워커처럼 여러 증류소의 몰트 위스키에 그레인 위스키까지 넣는 블렌디드는 맛 좋은 원액을 확보해서 이걸 잘 섞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니 워커는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갖고 있는 증류소가 29개나 되거든요. 예를 들어 카듀, 쿠릴라, 글렌킨치, 크랙앤모어, 달위니, 오반, 라가블린, 탈리스커, 싱글톤 만드는 덥타운, 심지어 영국 왕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유서 깊은 로얄 로크나가 증류소까지 전부 조니 워커 회사인 디아지오 소속이거든요. 이렇게 증류소가 많다 보니까 원액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지금 숙성 중인 오크통만 무려 1000만 개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1000만 개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원액 중에서 조니 워커 블루는 아까 말한 짐 베버리지와 그 밑에 있는 12명의 블렌더들이 골라낸 특별한 오크통에서만 원액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조니 블루에 들어가는 원액은 오크통 10,000개 중에서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 중엔 30-40년짜리 고숙성 원액도 있고요. 지금은 가동하지 않거나 이미 없어진 일명 유령 증류소에 희귀 원액까지 넣고 아까 얘기한 영국 왕실 인증을 받은 로얄 로크나가의 원액도 핵심 몰트로 쓰거든요. 뭐 입맛 따라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어쨌든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마트에 가서 조니 워커 고르려면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가장 많이 팔리는 레드라벨은 칵테일이나 하이볼용으로 인기가 있고요. 다음으로 그 유명한 12년 숙성의 조니 워커 블랙이 있는데 이건 뭐 하이볼로도 좋지만 전 그냥 마실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2011년에 나온 더블 블랙도 있는데 조니 블랙 좋아하시면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스모키한 풍미가 더 진하거든요. 그리고 1997년에 출시된 그린과 골드가 있는데 먼저 그린은 그레인 위스키 전혀 안 섞고 15년 이상 숙성한 몰트 위스키만 섞어서 만든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인데 특히 바텐더나 위스키 좀 아는 분들이 많이 사랑합니다. 또 비슷한 가격대인 골드 리저브는 핵심적인 원액, 즉 키 몰트를 생산하는 클라인 앨리시 증류소에서 금 광맥을 타고 흘러온 물을 쓰기 때문에 골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냉동실에 하루 정도 넣어놨다가 먹으면 풍미가 확 달라집니다. 골드 위에는 2011년 플래티넘으로 출시됐다가 지금은 이름이 바뀐 조니 워커 18년도 있는데 지금까지 열거한 블루, 18년, 골드, 그린, 더블 블랙까지 1990년대 이후에 나온 조니 워커는 모두 앞서 말한 스카치의 왕 중의 왕, 짐 베버리지의 손길에서 탄생한 겁니다. 2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조니 워커가 꾸준히 사랑받아온 건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스트라이딩맨 캐릭터처럼 뚜벅뚜벅 전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버지 술장에 있는 위스키 뭐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최근 뉴트로 열풍 때문인지 젊은 층에서도 조니 워커 하이볼이 인기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엔 홍보 모델도 중후한 신사 이미지의 남성 대신에 카리스마와 열정이 넘치는 CLC를 파격적으로 기용했는데 이분 조니 하이볼 마시는 영상을 보니까 와 진짜 멋지게 드시더라고요. CLC 제가 진짜 오래된 찐 팬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꼭 드리려고 했는데 조니 워커가 국내 주류 문화에도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바텐더 사관 학교로 불린 조니 워커 스쿨이라는 게 있었는데 바텐더 지망생이나 주류 애호가를 대상으로 20년 넘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줬는데 현업 바텐더 중에 여기 출신 참 많고요. 사실은 저도 여기를 졸업했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조니 워커 얘기를 했는데 끝으로 목마와 숙녀라는 시 아시죠?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라는 그 유명한 시요.
이 시를 쓴 박인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그날, 친구들은 시인이 가장 사랑했던 조니 워커 위스키 한 잔을 고인의 입에 따라드렸다는 얘기 유명하거든요. 자, 이제 벌써 가을인데요. 오늘 밤엔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로 끝이 나는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를 읊으면서 조니 워커 한 잔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뭐 CLC처럼 멋지게는 못 마시겠지만 이 팩토리바 사장님이 정성껏 만들어주신 조니 워커 하이볼 마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엄청 크네 오늘도. 와, 역대급으로 시원하다 진짜. Parasite. 봉준호 감독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받았을 때, 야, 정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 싶었거든요. 근데 혹시 기생충에 나온 그 장면 기억나세요? 집주인 여행 간 사이에 송강호 씨 가족이 술을 털어먹던 장면이요. 그때 로얄 살루트를 비롯해서 여러 술이 나왔는데 특히 아들 최우식이 아버지 송강호한테 따라준 술이 발렌타인 30년이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탤런트 김지석 씨가 자기 집을 공개했는데 술장에 뭐 맥켈란, 글렌리베, 글렌피디기 종류별로 분류돼 있고 글렌드로냐게 라프로이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김지석 씨가 집에 놀러 온 하석진 씨랑 이장원 씨한테 우리 집에 좋은 술이 있고 보통 술이 있다라고 하니까 좋은 술이 있고 뇌생남 문제다. 그냥 보통 술이 있어. 아주 좋은 술은 한 잔밖에 못 마셔. 보통 술은 3잔 정도는 괜찮아. 친구들이 단번에 아, 좋은 술 이거네 이거 하면서 술장 맨 위에 있던 발렌타인 30년을 가리켰는데 김지석 씨가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먹겠냐면서 호쾌하게 병을 까서 나눠 마시던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영화 기생충에도 나왔던 위스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유별나게 사랑하는 고급 스카치의 대명사 발렌타인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제가 켄터키 버번 중유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고양이 기르는 데가 많더라고요. 메이커스 마크 앤 위스키 진이라는 고양이가 있고 윌렛 증류소에도 노아와 로원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 증류소에서 나오는 위스키가 노아스밀하고 로원스 크릭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버번 위스키 만드는 곳에서 고양이를 기르게 된 건 증류소에 곡물이 많다 보니까 옛날엔 고양이로 쥐를 잡으려고 했던 건데 물론 지금은 설비가 현대화돼서 쥐 잡는 일은 하지 않고 마스코트로만 활동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선 고양이가 아니라 개를 많이 길렀어요. 위스키 훔쳐가는 도둑을 막으려고 경비견을 키우던 게 전통이 된 건데 지금도 아드백 증류소엔 쇼티라는 개가 마스코트로 활약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고양이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거위를 기르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발렌타인인데요. 이 이야기는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발렌타인에서 스코틀랜드 덤바튼 지역에 17,000평에 달하는 위스키 숙성고를 지었는데 도둑을 어떻게 막을지가 큰 고민이었어요. 그땐 뭐 세콤, 캡스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숙성고를 지은 토목 기사가 희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넓은 곳을 개를 길러서 지키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드니까 차라리 거위는 어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위가 청력도 좋고 밤에 시력까지 좋다는 거예요. 야, 이거다 싶어서 처음에 거위 6마리를 데려와서 스카치 경비대라고 이름 붙이고 풀어놨는데 와, 효과가 끝내줬습니다. 낯선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꽥꽥꽥꽥 소리를 쳐서 도둑을 다 쫓아내면서 영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발렌타인 숙성고라는 말까지 생겼거든요. 게다가 녀석들이 아무거나 다 잘 먹어서 사료값도 거의 안 들지, 암컷들은 때때로 알까지 나와서 직원들 영양 공급해주지, 심지어 자풀을 먹어치워서 숙성고 주변을 깔끔하게 청소까지 해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에 소개될 내용인데 실제로 당시 영국의 신문 잡지사들이 취재를 하고 TV 뉴스에까지 소개가 되면서 발렌타인의 거위들은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됐는데 그러자 발렌타인에선 숙성고 거위를 100마리로 늘리고 이 녀석들을 광고 모델로 써서 발렌타인의 보디가드는 거위입니다, 이런 광고를 여러 편 만들었는데 이 광고가 또 대박을 터뜨리면서 발렌타인 인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뭐 사람은 아니지만 발렌타인한테는 거위가 귀인 중에 귀인이었던 건데 첨단 보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거위 경비대는 물론 해체됐지만 그래도 2012년까지 60년 넘게 발렌타인의 숙성고를 거위가 지켜냈습니다.
앞서 김지석 씨 얘기를 했는데 해외 셀럽 중에서도 발렌타인 위스키 팬으로 알려졌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전설적인 스타 오드리 헵번은 1960년 프랑스 칸에서 발렌타인 위스키 마시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고요. 역시 당대 최고 배우였던 브리짓 바르도의 영화에도 발렌타인 위스키가 나오거든요. 또 배우는 아니지만 배우 이상으로 잘생겼던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분 역시 발렌타인을 무척 좋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셀럽들에게도 많이 사랑받은 발렌타인 위스키, 대체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이 얘기 앞서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 주문 더 많이 하시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180년 전에 이런 주문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발렌타인 창업자 조지 발렌타인인데, 이분이 13살 때부터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식료품점에서 일하면서 위스키를 배웠는데 19살이 되던 1827년에 독립을 해서 자기 가게를 차립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익힌 기술을 총동원해 몰트와 그레인을 혼합한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발렌타인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발렌타인 위스키에는 조지 발렌타인이 가게를 연 1827년을 창업 연도로 적어놓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위스키 제조뿐만 아니라 사업 수완까지 뛰어나서 1844년부터는 상점에서 10마일, 그러니까 반경 16km 이내에 있는 고객한테는 무료 배송 서비스를 해줍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없던 그 시절에 지금의 아마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거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물건만 딱 고르면 힘들게 들고 올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품질 좋은 위스키 개발과 더불어 혁신적인 배송 시스템까지 갖추면서 조지 발렌타인의 위스키는 특히 스코틀랜드 상류층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됐는데, 조지 발렌타인이 은퇴한 뒤엔 두 아들이 물려받아서 사업을 더 키웠어요. 그래서 1895년에는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왕실 인증, 로얄 워런트까지 받아 명성이 올라갔고, 1938년에는 스코틀랜드 문장원에서 품격 있는 신뢰를 상징하는 발렌타인 고유의 마크죠, 헤럴딕 암즈 문장까지 수여했는데, 지금도 발렌타인 위스키마다 박혀있는 이 문장에는 스코틀랜드 깃발과 함께 기사의 투구도 있고, 방패에는 위스키를 만드는 4가지 요소, 보리, 물, 증류기, 오크통이 그려져 있고, 맨 아래엔 모든 인류의 친구, A Friend of All Mankind라는 라틴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김 PD, 이정재, 정우성이 지금 눈앞에 나란히 서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을 것. 자, 그런데 이렇게 빛이 나는 톱스타 두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발렌타인 모델로 활동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발렌타인 모델이 됐을 때 큰 화제가 됐던 게 200년 가까운 발렌타인 역사에서 유명인을 모델로 쓴 게 처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거의 모델로 너무 재미를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정재, 정우성 같은 스타를 한꺼번에 기용한 걸 보면 발렌타인이 얼마나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럴만도 하다 싶은 게 발렌타인한테는 한국이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지금부터 2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1년 당시 1년 동안 생산된 발렌타인 17년 3병 가운데 1병이 한국에서 팔렸다고 하거든요.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판매 기준으로 한국은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3번째로 발렌타인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발렌타인이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고급 위스키의 대명사다 보니까 성공한 사장님들이 즐겨 먹는데요. 월간 현대경영에서 해마다 국내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데 발렌타인은 18년 연속으로 CEO가 사랑하는 양주 1위에 올랐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위스키라는 인식 때문에 면세점 판매량 역시 엄청납니다. 2017년 국정감사 때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때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한항공의 모든 기내 면세 품목 가운데 판매 실적 1위가 발렌타인 30년, 3위가 발렌타인 21년이었고요. 아시아나 항공 역시 발렌타인 30년이 1위, 21년이 2위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발렌타인은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걸까요? 발렌타인이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된 건 위스키 시장이 개방된 1989년인데 그 이듬해인 1990년도 신문 기사를 보면 이때 발렌타인 30년 한 병 소비자 가격이 56만 원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당시 기업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월급이 57만 원 정도였으니까 뭐 엄청나게 비쌌던 거죠. 근데 이런 위스키를 그때 누가 그렇게 좋아했느냐? 바로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었어요. 월간 신동아에 따르면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발렌타인 30년을 너무 좋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막 뿌렸다고 하고요. 김종필 전 총재, 박태준 전 총리 같은 실세 유력 정치인들도 유독 발렌타인을 즐겨 마셨거든요. 특히 김종필 전 총재는
먹다 보면 17년인지 30년인지 구별이 안 돼서 그냥 17년 먹는다. 뭐 이런 말까지 남겼는데 이렇게 힘센 분들이 즐겨 마신다는 게 알려지면서 재계와 법조계로 퍼져나갔고 대중들에게도 고급 위스키로 각인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주변에 발렌타인 좋아하는 분 있으면 왜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뭐 목 넘김이 부드럽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저도 뭐 많이 마셔봤는데 진짜 목 넘김 하나는 끝내준다 싶더라고요. 앞서서 뭐 정치인, CEO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중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잘 팔리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발렌타인 특유의 부드러운 풍미와 한국인이 유난히 좋아하는 이 깔끔한 목넘김은 대체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제가 저번에 증류는 과학이고 블렌딩은 예술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발렌타인 같은 블렌디드 위스키는 여러 원액을 섞어서 새로운 위스키를 창조하는 마스터 블렌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00년 가까운 발렌타인 역사에서 마스터 블렌더에 오른 장인은 창업자 조지 발렌타인부터 지금의 샌디 히슬롭까지 딱 5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아무한테나 안 맡긴다는 건데 5대 마스터 블렌더인 샌디 히슬롭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주류회사 입사해서 밑바닥 일부터 다 경험한 뒤에 스카치의 전설적인 장인 잭 가우디한테 13년간 도제식 수업을 받은 끝에 지금 자리에 올랐거든요. 이렇게 미각과 후각의 최고 달인들이 계보를 이어오면서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 라인업을 시기별로 정리하자면 역사가 깊은 파이네스트는 1910년에 처음 나왔는데 특히 이건 미국 금주법 시기의 밀수품으로 유명했어요. 병 모양이 납작한 사각형이라서 각진 서류 가방에 담아서 몰래 들여오기에 딱 좋았다고 하거든요. 이후 2대 마스터 블렌더 조지 로버슨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걸작이 탄생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발렌타인 17년과 30년이 출시된 건데요. 특히 1937년에 나온 발렌타인 17년은 80년 넘는 세월 동안 스카치의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이후 1960년에 출시된 발렌타인 12년에 이어 1993년에는 발렌타인 21년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옛날에는 이게 도자기 병에 담겨 있어서 꽤 눈길을 끌었어요. 그리고 2001년에는 아주 특별한 제품이 나왔는데 발렌타인 좋아하는 한국인 입맛을 고려해서 매운탕하고 먹어도 잘 어울린다는 한국 전용의 발렌타인 마스터스가 출시돼 효자 상품이 됐고요. 2005년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이 등장한 뒤부터는 라인업도 획기적으로 바뀌는데 최고 숙성인 40년에 이어 23년이 출시됐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2017년부터 나온 싱글몰트 시리즈였어요. 발렌타인은 원래 블렌디드 위스키만 만들었는데 블렌디드 위스키의 핵심 원액 키몰트를 생산하는 스페이사이드 증류소 3곳에 15년 숙성 싱글몰트를 독자 브랜드로 내놨죠. 특히 이 중에 글렌버기는 평가가 좋아서 12년하고 18년까지 나왔는데 저도 먹어봤더니 발렌타인 특유의 그 부들부들하면서 달달한 풍미 살아있더라고요. 발렌타인 30년은 주인이 30번 바뀌어야 실제로 마시게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발렌타인 30년을 선물로 받으면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모셔놨다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30번 정도 돌고 돈 다음에 실제로 병을 열어서 먹게 된다는 약간은 뭐 과장된 얘기인데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발렌타인은 귀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은 한국에서 유독 인기인 발렌타인의 세계를 탐험해 봤는데요. 구독자분들이 페어링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하나만 추천드리면 양고기나 양꼬치 드실 때 발렌타인 17년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이 강추한 조합인데 실제로 제가 먹어봤더니 희한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노래도 좀 추천드릴까 하는데요. 노브레인 데뷔 25주년을 기념해서 마미손이 콜라보한 번지 점프라는 노래 있는데 이거 들으면서 술 먹으니까 진짜 신나더라고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뭐 양꼬치는 없지만 이 발렌타인 17년 한잔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오랜만에 먹는데 향도 좋은 것 같고 이거 맛있네. 발렌타인은 발렌타인이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즉위 70년을 맞았죠. 영국 역사에서 70년을 제위한 군주는 그동안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장 기록이고요.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70년 이상 왕좌에 앉았던 분은 프랑스 루이 14세나 태국 후미통 국왕을 비롯해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니까 정말 엄청난 기록이 탄생한 건데요. 외신 보셔서 아시겠지만 6월 2일부터 나흘 동안 여왕 즉위 70년 기념행사 플리티넘 주빌리로 영국 전체가 들썩들썩 했잖아요. 축하 행진 물론이고 스타들이 총출동한 축하 쇼까지 그야말로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난 뒤 가장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가 열렸는데요. 근데 이번만 그랬던 건 또 아니죠. 2002년 즉위 50년 즉 골든 주빌레 때에는 퀸의 브라이언 메이가 버킹엄궁 지붕 위에서 영국 국가를 연주하고 엘튼 존과 폴 맥카트니가 축하 공연을 했고요. 2012년 즉위 60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주빌리 당시에는 엘튼 존이나 폴 맥카트니 같은 왕실 행사 단골은 물론이고 스티비 원더까지 날아와서 Isn't She Lovely 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야 이때 불꽃놀이도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국 왕실에 큰 경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뭔가를 새로 내놓는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딱 듣고도 바로 아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이름부터 왕의 예포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영국 여왕과 왕실에 대한 존경을 담고 탄생해 이후 70년 세월 동안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로 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로얄 살루트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언제 왕위에 올랐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1952년 2월 6일 그러니까 불과 25살 때였어요. 아버지 조지 6세가 이날 새벽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바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왕위는 승계했지만 대관식은 그 이듬해인 1953년 6월 2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어요. 야, 그때 영상 보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우아하고 아름다운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로얄 살루트 위스키의 역사도 바로 이 대관식에서 출발합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기념일에 맞춰 시바스 리갈 위스키로 유명한 시바스 브라더스사에서는 국왕과 왕실에 대한 존경과 찬사를 담은 위스키를 만들어서 헌정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건 뭐 보통 사람도 아니고 여왕한테 바치는 거니까 정말 최고를 만들어야 했겠죠. 그래서 고심 끝에 왕실 행사에서 통상 21발의 예포, 축포를 쏜다는 것에 착안해서 제품 이름은 왕의 예포, 로얄 살루트라고 짓고 숙성 연수는 21년으로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바스 브라더스사가 갖고 있던 최고의 원액 중에서 21년 이상 된 것만 꺼내서 이걸로 블렌디드 위스키를 제조했는데요. 뭐 지금이야 발렌타인 30년이니 글렌피딕 40년이니 이런 제품들이 있어서 21년 정도는 뭐 별거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때가 1953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고수성 위스키였어요. 왜냐? 이때까지만 해도 고숙성이라고 해봐야 1930년대 말에 나온 발렌타인 17년 정도가 있었고요. 처칠 수상이 즐겨 마신 12년짜리 조니 워커 블랙도 최고로 쳤거든요. 그러던 시절에 무려 21년 숙성 위스키가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고급이었겠어요. 참고로 발렌타인 21년이 1993년에 나왔으니까 그보다 40년이나 빨랐던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로얄 살루트가 최고의 하이엔드 위스키였던 겁니다. 자, 이 PD, 네. 이 로얄 살루트 병을 보면 어때요? 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에 그만큼 좀 예술적이다. 작품 같은. 그러네. 네, 일단 다른 위스키하고는 좀 다르죠. 모양도 그렇고 재질도 도자기고요. 정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정말 인기가 많죠. 명절 같은 때 이거 하나 딱 가져다 드리면 어르신들이 그냥 엄청 좋아하시는데.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고급스럽고 화려한 로얄 살루트 도자기 병을 만들 때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보통 닷새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일단 도자기 병 모양은 16세기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성을 지켰고 지금도 이 성에 전시되어 있는 몬즈매그라는 아주 유명한 대포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는데요. 영국산 코니시 점토로 형태를 잡아서 한번 말리고 여기에 유약을 2겹 바른 뒤에 1000도 넘는 고온에서 2번을 다시 굽는데 이렇게 제대로 만들게 되면 도자기를
딱 두드렸을 때 도레미파의 그 파음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로얄 살루트 도자기 만드는 영상을 보면요, 파음이 나는지 실제로 테스트도 하더라고요. 아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은 로얄 살루트 기본 제품 색상이 3가지나 되지만 원래는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1953년 첫 제품 출시할 때만 해도 녹색 도자기 병만 있었는데 50년대 중반에 갈색 병을 추가하고 1960년부터 파란색 병도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1985년부터 붉은 도자기 병을 함께 채택하면서 기존의 갈색 병은 1991년부터 단종시켰어요. 병에 박힌 이미지도 1959년부터 2013년까지는 스코틀랜드의 전사이자 왕이었던 로버트 브루스가 말을 타고 돌진하는 모습이었는데 2014년에 전면 리뉴얼을 하면서 지금처럼 사자와 대포로 바뀌었는데요. 뭐 지금 병이 훨씬 세련된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로얄 살루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말을 타고 돌진하는 그 이미지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가 뭘까요? 이런 거 기사 쓰기 너무나 좋아하는 포브스지에 따르면요, 2011년 로얄 살루트에서 21병 한정 출시한 트리비트 투 아너인데요, 가격이 정말 후덜덜합니다. 위스키 익스체인지에 올라온 가격이 15만 파운드, 우리 돈 약 2억 3천만 원쯤 하는데요. 뭐 싱글 몰트야 23억 원에 낙찰된 맥켈란 파인앤레어 1926 빈티지 같은 것도 있지만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드는 블렌디드는 사실 억소리가 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제품은 대체 뭐가 그리 특별해서 2억 원을 훌쩍 넘을까요? 일단 로얄 살루트 트리비트 투 아너는 스코틀랜드의 최고 보물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왕관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든 위스키인데요, 최소 45년 이상 숙성한 원액을 블렌딩했고 무엇보다 수작업으로 만든 도자기에 413개나 되는 다이아몬드를 받고 금과 은으로 세팅된 22캐럿짜리 보석도 장식으로 넣었거든요. 이러니까 한 병에 2억 원 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로얄 살루트는 럭셔리 스카치의 대명사답게 한정판 희귀 제품을 자주 내놓는 걸로 유명한데요, 사실 이런 제품 대부분은 영국 왕실에서 뭔가 큰 행사가 있을 때 기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 50년을 맞았을 때에는 숙성 연수 50년 이상의 원액으로 딱 255병만 제조한 로얄 살루트 50을 내놨는데요, 가장 먼저 제작한 1호 제품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 경한테 헌정을 했고, 국내에서는 산악인 엄홍길 씨가 77번째 제품을 받았어요. 2003년 당시 이 제품은 한국 시장에도 20병이 들어와서 판매가 됐는데 그때 가격이 1,200만 원 정도라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또 딱 10년 전이죠. 2012년은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60주년이었는데 보통 60주년을 다이아몬드 주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얄 살루트 다이아몬드 주빌리라고 이름을 붙인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2018년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이 결혼을 했을 때에도 왕실의 경사를 축하하는 의미로 55년 숙성 원액과 33년, 36년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서 로얄 웨딩 에디션이란 한정판 제품을 딱 70병만 만들어서 우리 돈 약 1,200만 원 정도에 내놨는데 뭐 나오자마자 바로 완판이 됐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여왕 즉위 70년인 올해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즉위 70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정판 컬렉션으로 로얄 살루트 플래티넘 주빌리 에디션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영화 내부자들 보셨어요? 거기에 우장훈 검사로 나온 조승우 씨가 이강희 주필과 함께 미래자동차 5회장 별장 파티에 가면서 위스키 한 병을 들고 가잖아요. 그때 조상무가 아니 술 많은데 뭐하러 들고 왔냐라고 하니까 이강희 주필이 옆에서 회장님 좋아하는 걸로 특별히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회장님이 좋아한다는 그 위스키 바로 로얄 살루트였죠. 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도 송강호 씨 가족이 집주인 술장을 털어먹는 장면에서 로얄 살루트가 발렌타인 30년과 함께 클로즈업 됐는데요, 역시 크게 히트한 영화 1987에서도 공안검사로 나온 하정우 씨가 압수한 로얄 살루트를 꺼내서 힙플라스크에 옮겨 담다가 살짝 흘리게 되니까 이걸 혀로 핥아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이 장면 좀 자세히 보니까요, 병은 기사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구형 병이 맞는 것 같은데
상자는 최근에 나온 신형 같더라고요. 영화 배경이 1980년대인데 고증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건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장면을 통해 로얄 살루트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미지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영화 내부자들에서처럼 대기업 회장도 좋아할 만한 위스키고요. 기생충에서처럼 왠지 부잣집엔 하나 있을 것 같고 1980년대 힘이 막강했던 공안검사도 혀로 핥아먹을 만큼 귀한 위스키인 거죠. 그만큼 로얄 살루트는 부와 성공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온 건데요. 지금이야 값비싼 위스키가 워낙 많지만 위스키를 양주라고 부르던 시절만 해도 로얄 살루트가 고급 명품 양주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해외여행만 갔다 하면 로얄 살루트를 사서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가 또 신고를 안 해서 세관에 적발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저도 사회부 기자 시절에 공항 세관 취재하러 가면 압수된 로얄 살루트가 세관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 자주 봤거든요. 또 최근 통계를 봐도 발렌타인, 조니 워커에 이어서 면세점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위스키가 로얄 살루트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오랜 세월 한국 사람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위스키 뭔지 다들 아시죠? 딱 박 전 대통령 하면 바로 시바스 리갈 떠올리는 분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시바스 리갈 말고도 박 전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며 아껴 먹었던 위스키가 바로 로얄 살루트입니다. 고건 전 총리가 2013년 중앙일보에 기고한 회고록에 따르면요. 1979년 여름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하고 술자리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먹다가 남겨놓은 위스키 한 병을 가져오겠는데 그게 바로 로얄 살루트였어요. 그때 박 대통령이 수석들한테 한 잔씩만 딱 돌리면서 내가 이걸 침대 머리맡에 두고 밤에 잠 안 올 때마다 한 잔씩만 따라 먹는다 라고 했다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도 로얄 살루트는 시바스 리갈보다 훨씬 비싸고 또 구하기도 힘든 고급 위스키여서 대통령도 아무 때나 막 먹지 못하고 아껴서 마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당대 최고 권력자도 애지중지했던 로얄 살루트는 이후 여러 굵직굵직한 사건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2009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기억하세요? 당시 박연차 회장이 호텔 식당에 가서 220만 원짜리 로얄 살루트 38년 한 병을 주문해서 마신 게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혀져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로얄 살루트 38년은 운명의 돌 스톤 오브 데스티니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스코틀랜드 왕 대관식 때 쓰던 성스러운 물건, 성물이거든요. 바로 이 돌 위에서 왕이 왕관을 처음 썼으니까요. 암튼 이런 운명의 돌에 영감을 받아 만든 제품이 로얄 살루트 38년 스톤 오브 데스티니인데요. 전 세계 시장 가운데 한국에서 맨 먼저 출시된 데다가 가격이 당시에 병당 170만 원에 달해서 큰 주목을 받았죠. 또 그런가 하면 2010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집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했더니 거기서 아까 얘기한 1200만 원짜리 로얄 살루트 50년이 발견돼서 또 한 번 로얄 살루트가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로얄 살루트 50년은 대체 어떤 술이라는 식의 기사가 당시 여러 신문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이 로얄 살루트 워낙 유명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드셔보셨을 텐데요. 가장 유명한 건 당연히 21년 시그니처 블렌드죠. 한마디로 이건 정말 프루티합니다. 깊은 과일향이 입안에서 확 퍼지는데요. 2019년부터는 패키지 디자인도 바뀌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세계적인 아티스트 크리스티자나 윌리엄스가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친한 후배 결혼할 때 이거 선물로 주면서 상자를 열어서 보여줬더니 그냥 감탄사 연발이더라고요. 정말 멋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본 제품 말고도 눈여겨볼 만한 게 로얄 살루트 21년 몰트인데요. 앞서 얘기한 시그니처 블렌드가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은 블렌디드인 반면에 이건 스코틀랜드 5개 지역을 대표하는 21년 이상 숙성된 몰트 위스키로만 블렌딩을 한 거거든요. 특히 이 제품은 발렌타인과 시바스 리갈은 물론 로얄 살루트의 마스터 블렌더이기도 한 샌디 히슬롭이 세계적인 조향사이자 아티스트인 바나베 피온과 협업해 탄생시킨 건데요. 블렌디드 위스키인 시그니처 블렌드와 한번 비교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도 로얄 살루트 폴로 컬렉션의 네 번째 작품 에스텐시아 폴로 에디션이라든가 예전에 명절 특집 때 이미 소개해드린 리차드 퀸 에디션도 있으니까요. 기회 되시면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로얄 살루트의 황홀한 세계를 탐험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까지는 제가 금주를 해야 해서 엔딩샷을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면서 즐거운 음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영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화의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움직이는 피사체 이미지를 카메라로 포착해서 영상으로 남긴 걸로는 지금 보시는 라운드 헤이 가든 씬이라는 1888년에 촬영된 딱 2초짜리 영상을 영화의 기원으로 보기도 하던데요. 그 이후 1895년에는 프랑스 루미에르 형제가 시네마토그래프라는 장비로 영상을 찍어서 돈을 받고 관객들에게 상영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이게 최초의 영화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질문 하나. 제품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최초의 영상. 다시 말해서 세계 최초의 동영상 CF는 대체 뭘까요? 네, 여기에도 여러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항상 언급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스코틀랜드 전통 복장을 한 남자들이 희한한 춤을 추고 있죠. 자, 그럼 이게 대체 뭘 광고하고 있는 걸까요? 네, 루미에르 형제 영화가 개봉된 지 2년 뒤인 1897년에 제작된 이 영상은 바로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듀어스 홍보 영상인데요. 식음료 동영상 광고로는 최초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원본 필름은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 보관돼 있고요. 사본은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 아카이브에 저장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듀어스는 왜 19세기 말에 동영상 CF까지 만들어서 홍보에 나섰던 걸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위스키를 사랑하는 기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아버지에 이어 두 아들이 힘을 합쳐서 위스키 왕국을 건설한 스토리로 잘 알려져 있죠. 더블 에이징에서 더블로 진화하면서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듀어스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블렌디드 위스키인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의 공통점이 뭘까요? 주라기월드 열심히 보신 분이라면 금방 맞추실 텐데요. 바로 창업자의 이름을 따서 브랜드 네이밍을 했다는 거죠. 조니 워커는 존 워커, 발렌타인은 조지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은 시바스 브러더스가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듀어스도 똑같습니다. 창업자 이름이 존 듀어라서 듀어스가 된 건데요. 1805년 스코틀랜드 퍼스셔의 깡촌에서 태어난 존 듀어. 일찌감치 친척이 운영하는 와인 상점에 취직을 했는데 어찌나 능력이 뛰어났는지 9년 뒤에 공동 운영자가 됐고요. 이후 41살이 된 1846년에 드디어 자기 가게를 차려서 독립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으니 이게 찬란한 듀어스 역사의 출발입니다. 자, 그런데 조니 워커나 메이커스 마크 그리고 하이네켄 사례와 마찬가지로 듀어스 역시 창업자보다는 그 아들들이 더 큰 성공을 거두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을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혹시 형제나 자매가 성격이 완전히 극과 극인 경우 본 적 있으세요? 유전자도 같고 함께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싶을 때가 있는데요. 듀어스 창업자 존 듀어의 두 아들 존 알렉산더 듀어와 토미 듀어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이 두 형제는 창업자 존 듀어가 죽기 1년 전인 1879년부터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공동 경영에 나섰는데요. 형인 존 알렉산더 듀어는 MBTI로 치면 극I 성향의 현실감각 뛰어나고 논리적이면서 준비성까지 철저했고요. 반면에 8살 터울의 동생 토미 듀어는 극E 성향의 직관력 뛰어나고 정열적이면서 감성적이고 다소 즉흥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뇌피셜로는 지금 MBTI 검사를 한다면 형은 ISTJ? 동생은 ENFP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격이 딴판인 형제가 함께 사업을 한 결과 어땠을까요? 네, 주변에서는 둘이 막 치고 받다가 다음 말아먹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합이 너무 잘 맞았어요. 왜냐? 서로의 성격을 잘 아는 형제가 철저하게 분야를 나눴기 때문인데요. 치밀하고 꼼꼼하면서 사람 만나는 걸 꺼리던 형은 작업장에 틀어박혀서 위스키 제조에만 집중한 반면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직성이 풀리는 동생은 홍보와 마케팅을 전담했거든요. 이렇게 형제가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서 듀어스는 매출이 수직 상승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이 대목에서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하자면요. 술은 잘 만드는 것 그 이상으로 잘 파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듀어스 성공 신화에는 위스키 제조를 담당한 형의 역할도 컸지만 마케팅을 맡은 동생의 활약이 더 결정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케팅 천재로 불린 동생 토미 듀어, 어떻게 듀어스를 홍보했을까요?
듀얼리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듀얼리즘은 위스키 역사상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평가받는 토미 듀어의 인생관을 담은 명언을 가리키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정신은 낙하산과 같다. 활짝 펼쳐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 라는 것도 있고요. 철학자란 빈 술잔을 웃으면서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미 듀어의 명언은 Of two evil, choose the more interesting. 그러니까 두 가지 나쁜 일 중에 뭘 해야 할지 고민되면 그 중에 더 재밌는 걸 선택하라 라는 거거든요. 와, 정말 토미 듀어는 입만 열면 명언을 쏟아내는 명언 제조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나 언변이 뛰어났으니 위스키는 또 얼마나 잘 팔았겠어요. 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토미 듀어가 21살 때 거래처를 늘리려고 런던으로 떠났는데 그때 지인한테 소개받은 위스키 거래상 연락처 딱 2개만 들고 갔대요. 근데 런던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래상 중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진즉에 사업이 망한 거예요. 결국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런던에 남게 된 토미는 혼자서 거래처를 뚫어야 했는데 이때 토미가 어떻게 했느냐. 우선 손님인 척하고 런던에 있는 술집을 다 돌아다니다가 만약 어떤 술집에서 듀어스 안 팔고 있으면 아니 듀어스가 맛있다는데 이 집에는 듀어스가 없네. 아이 듀어스 있는 딴 술집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틀 뒤에 바로 그 술집으로 듀어스 판매원을 보내서 듀어스 위스키 요즘 핫한데 여기서도 좀 팔지 그래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술집 주인들은 엊그제 손님으로 가정한 토미 듀어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냉큼 위스키를 납품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재치로 1890년경에는 런던에 있는 거의 모든 술집에서 듀어스 위스키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런던을 장악한 뒤에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2년 동안 26개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집트까지 날아가서 낙타 타고 다니면서 듀어스 위스키 팔았다고 하고요. 세계 여행 마친 뒤에는 본격적으로 광고 마케팅에 힘을 쏟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상 최초의 동영상 CF까지 만들어 홍보를 했는가 하면 더 기발한 아이디어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바퀴나 수레바퀴에 듀어스 홍보 문구를 새겨서 자전거나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존 듀어 스카치 위스키라는 글자가 바닥에 남도록 만든 건데요. 지금이야 뭐 아스팔트 도로라서 이런 게 불가능하지만 그때는 흙바닥이라 홍보에 꽤 도움이 됐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식의 천재적인 발상으로 듀어스를 성공시킨 토미 듀어가 남긴 광고에 대한 명언도 참 인상적인데요. 바로 Keep advertising and advertising will keep you. 그러니까 광고하고 또 광고해라. 그러면 광고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였습니다. 립튼티 이거 안 드셔본 분 별로 없겠죠. 세상에서 제일 잘 알려진 티 브랜드라고 하면 복숭아 아이스티로도 좀 유명한 이 립튼을 떠올리는데요. 바로 이 립튼 티를 만든 창업자 토마스 립튼의 절친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 바로 듀어스 성공 신화의 주인공 토미 듀어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영국 차의 황제인 토마스 립튼을 티 톰이라고 부르고요. 위스키 황제였던 토미 듀어는 위스키 톰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술이 뛰어난 토미 듀어의 인맥 너무나 화려해서 런던 사교계 주요 인사는 물론이고요. 왕실과도 친분이 깊었는데 대표적으로 빅토리아 여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에드워드 7세가 토미 듀어의 단짝이었어요. 이렇게 토미 듀어가 발 넓게 돌아다니면서 듀어스를 각계각층에 알린 덕분에 1893년 듀어스는 영국 왕실로부터 로열 워런트 왕실 인증을 받았고요. 그에 앞서 1891년에는 미국 철강재벌 앤드류 카네기가 대체 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듀어스 위스키를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에게 보내려고 듀어스 회사에 직접 편지까지 써서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 스코틀랜드산 위스키가 미국 백악관까지 날아간 이 일을 계기로 듀어스는 철강 왕이 대통령한테 선물할 만큼 좋은 위스키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도 미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아무리 토미 듀어가 광고나 마케팅을 잘했다고 해도 만약에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듀어스가 이렇게까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꿀처럼 달콤하고 비단처럼 부드러운 듀어스의 풍미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는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분 이제는 없으시죠? 블렌디드 위스키는 2개 이상의 증류소에서 가져온 몰트 위스키에다가 보리가 아닌 다른 곡물을 재료로 하는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드는데요. 그래서 제조회사에서는 여러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숙성시킨 뒤 이걸 꺼내서 블렌딩한 다음에 병에 담아 팔거든요. 자, 그런데 듀어스는 좀 특이합니다. 병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더블 에이지드, 즉 이중 숙성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숙성 마친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딩해서 바로 병에 집어넣지 않고 또다시 오크통에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추가 숙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스키 맛 부드럽게 하려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숙성을 한다는 뜻인데요. 바로 이 더블 에이징이야말로 듀어스 제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런 더블 에이징 공법을 듀어스가 도입한 게 100년도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1860년. 당시 듀어스를 이끌던 존 알렉산더와 토미 듀어 형제는 캐머런이라는 사람을 사무 직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뽑고 보니까 이 캐머런이 완전히 신의 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듀어스에서는 캐머런한테 위스키 블렌딩을 맡기기로 하는데, 듀어스 초대 마스터 블렌더가 된 미각 천재 캐머런이 개발한 숙성 공법이 바로 이 더블 에이징이었고요. 이 기술을 적용해서 세상에 내놓은 작품이 1899년에 첫 출시된 그 유명한 화이트 라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이트 라벨을 비롯한 듀어스 기본 라인업을 모두 더블 에이징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듀어스에서는 또 한 번 혁신적인 숙성 기법을 도입하는데, 그게 바로 더블 에이징 개념을 확장해 발전시킨 더블이거든요. 자, 그럼 더블은 또 뭐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1단계로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숙성을 하고 나면 2단계로 몰트와 그레인을 따로따로 블렌딩해서 또 숙성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차례 이미 숙성된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딩해서 다시 숙성을 시키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걸 또다시 쉐리 캐스크에 넣어서 추가 숙성, 그러니까 피니싱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총 4번에 걸쳐서 숙성을 하기 때문에 그냥 더블이 아니라 더블이란 이름을 붙인 건데요. 듀어스에서는 7대 현 마스터 블렌더인 스테파니 맥로드가 완성한 더블 공법을 적용해서 2019년도부터 여러 고숙성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듀어스 역사 그리고 제조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침 특별한 손님 한 분이 스코틀랜드에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분과 함께 매우 특별한 듀어스 테이스팅 해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실 저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스코틀랜드 돌아다닐 때 올트모어, 로얄 브라클라 증류소까지 다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Let me introduce Global Malt Whiskey Ambassador Matthew Coriner. 와우. Pleasure to see you again. It's been a long time. It's good to be back. First, today's topic is Dewar's. Please explain what is the special charm or unique character of Dewar's. I think Dewar's has one of the richest histories within Scotch whisky for over 175 years. Now, our malt master and our master blender for Dewar's, her name, as you know, is Stephanie McLeod. But she is now one of the most award-winning whisky makers in the world. One of her favourite quotes she likes to say, it comes from the musician Gustav Mahler. Tradition is not the worship of ashes, but the preservation of fire. A lovely quote. And I think that's the job that she has with Dewar's. It's not just celebrating this history and being stuck in it, but it's continued to evolve this tradition that we have. 듀어스 쪽은 제가 볼 때 명언 가문인 것 같아. 명언 제조 연습을 하시나? John Dewar's maybe 5 distilleries, malt distilleries, 5? 5 wonderful single malt distilleries. Altamore, Altmore, we visited together. Yeah. And of course, Royal Bracla, the magnificent Royal Bracla distillery. Craig Lucky. My home village. Everyone always forgets about Macduff. We have, of course. And last but not least, very important, Aberfeldy. Home of Dewar's. In Korea, Royal Bracla was officially released for the first time recently. Very exciting times for us in Korea. Please explain a little about Royal Bracla. Today, it is one of Scotland's oldest legally founded distilleries, as it was legally founded back in the year 1812. It was the first distillery in history to get a royal warrant and also the right to use the word royal within its distillery title. It's like summer in a glass, and that is the character of Royal Bracla. Very fresh, light, easygoing spirit.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듀어스 만들 때 에버펠디 원액이라던가 그리고 또 로얄 브라클라 원액을 넣거든요. 키 몰트 혹은 키 컴포넌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교 테이스팅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싱글 몰트 그리고 블렌디드 위스키의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This is tasting time. The best time, tasting time. This whiskey we will taste is Dewar's double
21 years old. A very exciting whiskey. Double 21. Bottle design is very unique. It really helps it stand out as a bottle. Easy to spot, easy to pick up. And for you. Already a wonderful aroma coming through. 와, 따자마자 향이 와 퍼지는데 와. A beautiful nose to this whiskey. 야야야. 알코올 찌르는 향은 정말 하나도 못 느끼겠네. At Dewar's, we pride ourselves in the smoothness of our whiskey. With Dewar's Double Double, we have an incredibly complex whiskey to make. With a 21-year-old, we're finishing in Oloroso sherry, the 27 in Palo Cortado, the 32 PX, big Pedro Jimenez cask. Cheers. 와우. What a beautiful finish. 와, 진짜 Warms you up.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I think with the Oloroso finish, you get this lovely warming cinnamon spice, delicious stewed fruits coming in. But for me, the most impressive thing about this range is the finish. It's this beautiful, smooth, long finish. 정말 말씀하신 대로 쉐리 캐스크 피니싱을 해서 쉐리의 느낌도 다가오는데 Ultimate Smoothness 라는 표현이 Ultimate smoothness. 와 정말 부드럽습니다. 진짜. 자, 오늘은 이렇게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뼈대 깊은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듀어스의 세계 탐험을 했는데 추천곡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곡에 푹 빠져 있는데요. 뮤지션 안희수 씨가 부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라는 곡이 있는데 제목부터 참 특이하죠. 노래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슈아기 월드 끝내기 전에 하이볼 한잔 하려고 하는데 듀어스가 원래 하이볼로 많이 유명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마케팅 천재 토미 듀어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하이볼을 엄청나게 퍼뜨렸다고 하는데요. 듀어스 12년을 베이스로 만든 하이볼 한잔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와, 정말 미치도록 맛있습니다, 진짜. 여름 가기 전에 하이볼 정말 많이 먹어야겠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브람스 아시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드라마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요 브람스의 리스트를 검색하면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drunk 혹은 intoxicated 그러니까 술 취한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니 낭만파 거장 브람스 이분은 생전에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이런 말까지 생겼을까 싶기도 하죠. 어릴 때 술집에서 피아노를 쳐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술을 좋아해서 당대에 이미 술꾼의 대명사였다고 하는데요. 덥수룩한 수염이 트레이드마크였던 브람스를 독일 사람들은 비어 운트 바르트 그러니까 맥주와 수염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렀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술을 사랑한 브람스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100년이 흐른 뒤 브람스가 작곡한 명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세계적인 명주 하나가 탄생했으니 그게 대체 뭘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슈아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오늘은 거장 브람스의 교향곡을 모티브로 블렌딩을 하고 여기에 일본의 미의식, 장인 정신까지 결합해서 세계적인 위스키가 된 히비키의 세계 탐험하려고 하는데요. 히비키의 예술성 그리고 탄생 과정 먼저 정리해드린 뒤에 일본 위스키 최고 전문가이시죠. 일본 위스키 100년의 여행을 집필한 김대영 작가님 다시 한번 모셔서 더 깊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히비키 라벨의 이 한자 무슨 뜻인지 다들 잘 아시죠? 바로 울릴 향인데요. 교향곡이라고 할 때의 향도 바로 이 글자잖아요. 이 울릴 향을 일본어로 읽으면 히비쿠이고요. 명사로는 히비키인데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로 히비키 교향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히비키 개발한 분은 훗날 위스키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린 산토리의 3대 치프 블렌더 이나토미 코이치인데요. 이분 얘기에 따르면 브람스의 대표곡이죠. 교향곡 1번 사악장을 모티브로 블렌딩을 했다고 해요. 이 교향곡 1번 사악장 처음에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시작하지만 주제부로 접어들면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선물로 바뀌거든요. 이런 반전 있는 느낌 히비키에 담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히비키 광고를 보면요. 브람스 교향곡 1번 사악장을 들려주면서 ウイスキーのブレンドはオーケストラの指揮に似ている 여러 악기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교향곡이 연주되듯이 다양한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를 조화롭게 섞어서 교향곡처럼 울림이 있는 히비키를 완성했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블렌딩부터 예술적으로 했기 때문에 병이나 라벨 디자인에도 집요할 정도로 세밀하게 미학적인 가치를 담았어요. 대표적으로 라벨부터 보면요. 종이 재질이 뭔가 좀 다르잖아요. 특히 블렌더스 초이스나 히비키 30년 라벨은 우리 한지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라벨 종이가 뭐냐면 15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전통 종이 에치젠 와지인데요. 우리 한지가 당나무 껍질로 만드는 반면에요. 일본 와지는 당나무뿐만이 아니라 삼지당 나무 등 여러 재료를 섞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히비키의 와지 라벨은 일본의 와지 예술가 호리키 에리코 씨가 만들었어요. 또 이 와지 라벨에 적힌 향이라는 한자 눈에 정말 확 들어오죠.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치는 이 글자 역시 오기노 탄세츠라는 장인의 작품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히비키 하면 딱 떠오르는 것 또 하나 있죠. 바로 둥근 병을 24개 면으로 나눈 24면의 디켄터인데요. 이건 입춘, 우수, 경칩부터 공지, 소환, 대안에 이르기까지 동양의 24절기를 상징해요. 병목도 자세히 보면 띠가 하나 둘러져 있는데요. 이 띠의 빛깔은 고키무라사키라고 하는 깊은 자줏빛인데 바로 일본 아스카 시대 계급 제도인 관유 12계에서 최고 등급을 상징하는 매우 고귀한 색깔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히비키는 서양 교향곡의 일본 전통 종이와 빛깔, 거기에 일본 서예와 동양의 절기까지 담아낸 정말 지극히 예술적인 위스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대부로 유명한 거장 프랜시스 코폴라의 딸인 소피아 코폴라가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한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선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2004년에 개봉을 했다가 작년에 20년 만에 재개봉하기도 했는데요. 아카데미 각본상, 골든글로브 작품상까지 받은 이 영화에서 주인공 빌 머레이가 찍던 광고가 바로 히비키 CF였죠. 그때 빌 머레이가 For relaxing times, make it Suntory time. 이라는 대사를 정말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히비키 위스키도 계속 화면에 등장해서 세계 영화 역사상 가장 긴 PPL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묘하게도 이 영화가 개봉될 당시 일본 위스키 시장은 불황에 빠져 있었는데 어라? 이런 시기에 오히려 히비키는 세계 무대에서 수직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인터내셔널 스피릿 챌린지 ISC나 월드 위스키 어워드 WWA 같은 권위 있는 국제 품평회에서 상을 휩쓸었기 때문인데요. 이때부터 히비키는 한마디로 월드 클래스가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시절 히비키는 어떤 상을 받은 거냐? 굵직굵직한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요. 먼저 히비키 30년은 2004년을 시작으로 2006년, 7년, 8년까지 ISC 최고상인 트로피 받았고요. 월드 위스키 어워드에서도 2007년과 2008년에 세계 최고 블렌디드 위스키로 선정됐어요. 히비키 21년 역시 2010년 월드 위스키 어워드에서 최우수 블렌디드 위스키에 뽑히는 등 셀 수 없을 만큼 상을 받으면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자, 김 PD, 히비키, 야마자키, 하쿠슈 다 어디서 만듭니까? 산토리에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산토리는 역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100년?
비슷하긴 한데 산토리 창업 연도는 1899년인데요. 창업자인 토리 신지로가 독립을 해서 고토부키야라는 이름으로 자기 가게를 연 게 바로 1899년이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회사 설립한 지 정확히 90년이 된 1989년에 산토리에서 출시한 위스키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히비키입니다. 그러니까 히비키는 거대 주류기업 산토리의 창업 90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나온 건데요. 초기 제품은 지금하고 꽤 많이 달라요. 일단 용량이 750ml였고요. 뚜껑과 병목의 띠 색깔도 금색이었는데 1990년대 중반에 용량이 700ml로 조정이 되고 뚜껑도 크리스탈로 바뀌었거든요. 또 처음에는 숙성 연수도 적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숙성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17년 이상 평균 19년에 달하는 몰트 30여 종을 섞었기 때문에 17년 제품으로 시장에선 받아들였고요. 2001년부터는 공식적으로 17년이라는 연수를 병에 박았는데요. 다만 이 제품은 2018년부터 원액 부족으로 판매가 중지되면서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히비키 21년인데요. 21년은 첫 히비키 제품이 출시되고 5년 뒤인 1994년에 선을 보였는데 앞서 말한 대로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고요. 특히 2016년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 야마자키 25년과 함께 만찬주로 등장해서 큰 화제가 됐죠. 이어 1997년에는 히비키 30년이 출시가 됐는데 1년에 딱 한 번 2,000병 정도만 한정 생산하고요. 숙성 연수가 30이라서 디켄터도 24면이 아닌 30면으로 커팅을 하죠. 그 다음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히비키 역사상 가장 특이한 제품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그게 캐스크 스트렝스 버전인 히비키 17년 50.5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건 근데 외관부터 기존 히비키와 완전히 달라서 지금은 오히려 수집가들의 표적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2009년에는 히비키 12년이 출시가 됐는데 매실주 담았던 오크통에서 숙성한 원액을 섞어서 주목을 받았지만 2015년 재패니스 하모니가 나오면서 단종이 됐고요. 2013년에는 하모니 시리즈 1탄 딥 하모니, 2탄 멜로우 하모니가 나왔고 이어서 2015년에 히비키 12년을 대체하는 재패니스 하모니가 출시가 됐는데 이게 지금은 히비키의 주력 상품이 됐죠. 또 3년 뒤인 2018년에는 역시 판매 중지된 히비키 17년의 대체품으로 블렌더스 초이스가 등장을 했는데요. 평균 숙성 연수가 대략 15년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는 매년 히비키 블라썸 하모니가 한정판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사쿠라 캐스크에서 마무리 숙성한 원액을 넣었기 때문에 벚꽃 향을 연상시키는 풍미로도 유명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위스키 100년의 여행이란 책까지 집필하신 김대영 작가님 모시고 좀 더 깊은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번 히비키 아이템은 이 김대영 작가님 아니었으면 만들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어를 모르는데 정말 자료를 많이 찾아주셨어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테이스팅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좀 하려고 하는데 이 히비키 라는 이 향이라는 이름 자체도 음악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히비키라는 제품을 설명할 때 그 사지 케이조라는 산토리 회장이자 2대 마스터 블렌더 창업자의 아들. 이분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86년에 도쿄에 산토리 홀이라는 걸 건립을 했거든요. 이게 일본 최초의 클래식 전용 음악 콘서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콘서트를 만들었으니까 로고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가라시 다케노부라는 분이 있어요. 다케노부. 예. 이분한테 그럼 로고를 한번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분이 어떤 한자가 좋을까 하다가 울릴향, 교향곡 할 때 이제 향자가 있으니까 울릴향자에다가 그 산토리홀이 그 스테이지가 있으면 스테이지를 둘러싸고 이렇게 포도밭처럼 약간 빈야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릴향과 빈야드의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만든 게 그 산토리홀 로고거든요. 사지 케이조 씨가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그러면서 그 기업 이념을 그 사람과 자연을 조화시킨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조화시킨다는 단어에 히비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히비키 로고를 바꾸자, 그 마크 로고를 바꾸자 해서 히비키의 산토리홀의 로고를 그대로 차용을 하면서 1990년부터 히비키 제품에 산토리홀의 로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토리 히비키라는 위스키는 일본의 산토리라는 회사의 90년 역사를 집대성하면서 그 음악을 정말 좋아했던 사지 케이조의 의중이 담긴 위스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토리가 당시에 히비키 같은 고급 블렌디드 위스키를 내놓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실 1989년이 히비키가 나온 해인데 이 해는 일본 위스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예요. 왜요? 이 해에 일본의 그 위스키 등급제라는 거하고 그리고 일본 위스키 주세가 주세법이 바뀌었죠.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 역사적인 한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스카치 위스키에는 비싼 세금이 붙고 일본 위스키에는 세금이 싸서 사실 일본산 위스키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던 시기였거든요. 이게 혜택이 없어지니까 스카치 업계들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가격 할인을 해요. 당시에 조니워커 블랙이 한 8,000엔이었는데 한 병에 갑자기 25%를 할인해서 6,000엔에 판매를 합니다. 공격적인 마케팅. 공격적으로 그냥 막 들어오니까 산토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겠네. 네, 대응을 해야 되니까 스카치에 지지 않는 품질의 위스키 그리고 당시에 그 일본의 소주 붐이 불어가지고 일본 위스키도 안 팔리기 시작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소주로 돌아갔던 일본 소비자들을 좀 다시 가져올 수 없을까 하는 정말 절실한 마음가짐으로 만들어낸 제품이 바로 히비키. 앞서서 그 히비키 제품 변천사 제가 그냥 랩하듯이 그냥 쫙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아시죠? 히비키 35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술성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제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히비키 35년이 2002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7년에 나오고 2012년, 16년 총 4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전 세계 지금 750병밖에 없어요. 뭐 요즘에 뭐 경매 옥션가 보면은 뭐 수천만 원. 소더비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요게 2002년 당시에 나왔던 위스키 그 에피소드를 보면 산토리 디자인팀에서 이제 일본 도자기 장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좀 우리가 위스키를 담으려고 하는데 좀 도자기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또 도자기 장인이 아니 동양의 도자기에다가 무슨 서양의 위스키를 담냐? 약간 의아했대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있다가 위스키 도자기를 만들었으니 너네 보러 와라 해서 그 당시에 그 치프 블렌더가 이제 35년 샘플을 가지고 도자기를 보러 갔대요. 이 도자기 만드시던 분이 그 샘플을 가져온 걸 보고 샘플을 열자마자 향이 기가 막힌 향이 나는 겁니다. 그때 이게 이런 위스키가 내 도자기에 담긴단 말이야. 너무 감명을 받아서 자기가 만들었던 도자기에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도자기가 더 좋아지니까 치프 블렌더도 거기에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장의 미즈나라 캐스크를 더 넣어서 더 완성도를 높여서 위스키를 만들어낸 게 히비키 35년이었고요. 뭐 근데 뭐 제가 2번쯤 다시 태어나야 이런 위스키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 3번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드디어 마셔야죠. 드디어 히비키 테이스팅을 할까 하는데 사실은 히비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맛, 제가 생각하기엔 미즈나라 캐스크에서 온 약간 부드러운 달콤한 동양적인 향과 맛, 그런 맛이거든요. 원래 미즈나라는 굉장히 철딱선이 없는 캐스크였어요. 그러니까 잘 세고 뭐 향도 너무 스파이시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미즈나라 캐스크가 세컨필, 서드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부드러운 향 그리고 달콤한 향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향들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했을 때 마침 신제품이 필요했던 산토리에서 그 미즈나라 캐스크를 메인으로 삼아서 만든 게 바로 히비키라고 보시면 돼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히비키 하면은 미즈나라의 달콤한 향, 요게 약간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제가 직접 사가지고 온 블렌더스 초이스 하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재패니즈 사몬 이렇게 2잔씩 따랐는데 요거부터 먼저 한번 맛을 보고 테이스팅을 해볼까요? 네. 히비키스럽네요 진짜. 피니쉬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달큰한 요 약간 나무향 같은 느낌. 아까 말씀하신 네네. 그 히비키 자체의 DNA는 그대로 갖고 있는. DNA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제 히비키가 뭔지 궁금하신 분은 꼭 요거를 좀 드셔보시면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렌더스 초이스 먹겠습니다. 이게 이게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알겠네. 그 제가 느끼기에는 절 같은 데 가면요 그 느껴지는 그 나무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고급 염주 이런 데서 느껴지는 나무향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블렌더스 초이스를 마셔보면
과거에 제가 마셨던 17년보다 훨씬 뛰어나게 맛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배치별로? 예, 배치별로. 그래서 어떤 배치는 블렌더 분들이 조금 반항 기질이 있는 건지 회사의 반항 기질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원액을 넣어서 우리 17년 잊지 마라 하는 느낌으로 만든 것 같지 않나? 약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피니쉬가 끝날 줄을 모르는. 재팬이 너무 좋다. 좀 많이 달콤한 맛도 훨씬 강한 것 같고요. 이거 좋은 배치로 잘 사오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잘 뽑은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는 이제 녹화가 안 끝날까 봐 네, 좀 이거 남겨놓고. 취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남겨놔야죠. 네. 자, 이번에는 또 드디어 사쿠라 캐스크레스 블라썸 하모니, 그 중에서 2024년 작년 겁니다. 작년 거 릴리즈. 아직 2025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신 릴리즈인데, 그 사쿠라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기인한 위스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위스키가 2021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요거의 힌트를 얻으시려면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야 돼요. 2020년에 더 에센스 오브 산토리라는 에센스 오브 제품이 산토리.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서 치타, 맞아요. 일본의 그레인 위스키 중에서 치타 그레인 위스키 사쿠라 캐스크 피니쉬, 요게 나왔습니다. 요게 15년 동안 화이트 오크에서 숙성한 치타 위스키를 사쿠라 캐스크로 옮겨서 3년 동안 추가 숙성해서 18년 숙성한 그레인 위스키로 나온 거거든요. 1년이 지나서 히비키에 장기 숙성한 치타 위스키 사쿠라 캐스크 피니쉬, 이걸 담아서 만든 게 히비키 블라썸 하모니입니다. 2021년부터 매년 한정판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마침 이제 또 봄이 와가지고 벚꽃 철이라 이것도 까보겠습니다. 사쿠라 캐스크가 뭔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거 향부터 한번 맡아. 오. 이 블렌더스 초이스와 비교를 하면 여기는 정말 꽃이 폈네요, 진짜.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공식 테이스팅 노트를 보면 뭐 아카시아 꿀, 사쿠라 뭐 이런 향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꿀맛도 많이 나고 꽃향도 많이 나고 그런 위스키가 아닐까 싶은데 한번. 향 굉장히 좋습니다. 블렌더스 초이스가 깊어가는 가을이면 얘는 찬연한 봄이에요. 화사하고 맛도 오르네요. 정말 이 계절에 너무 딱 어울리고 그러네. 저기 혹시 딴 데 보고 계시면 몰래 좀 훔쳐가고 싶은데 훔쳐가서 요게 그 공식 뭐랄까 그 맛있게 마시는 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이볼로 또 만들어 마시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딱 아주 플로럴하거든요. 하이볼로 아주 극강일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일 맛있게 마시는 거는 잔에다가 얼음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거 히비키 블라썸 하모니 1, 그리고 탄산수를 2 또는 3 이렇게 넣어서 마시면 그럼 상당히 좀 진하게 하는 거네. 꽃향기가 만개하는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 끝나기 전에 한번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저야 뭐 이거 다 비호가 되나요? 5월 달에 히비키 정말 대단한 거 나오잖아요. 예, 5월 달에 히비키 40년이 나옵니다. 100병 한정. 딱 100병. 100병 한정의 가격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짐작도 못해요. 400만 엔. 400만 엔? 예. 이게 뭐 설명 자료를 보면 1983년 이전에 증류를 한 위스키 원액만 섞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11월에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미 예. 그거 일본 거주자만 맞아요. 추첨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살 사람은 정해졌어요. 100명 다 뽑아놨어요, 자기들이. 그거 사면 그냥 바로 경매에 팔면 뭐 그렇죠. 제가 봤을 또 때 대박 나는 거. 바로 억대로 가지 않을까. 억대로 가겠죠. 예, 뭐 예측이 되는데 짐작이 안 됩니다. 히비키 가짜 많다면서요. 일본 가셔서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가짜 안 사고 있습니까? 사실 히비키가 가짜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2018년에 히비키 17년이 판매 중단되면서 그때 가짜 제품이 확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17년 제품은 가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때 특히 유의하셔야 되고, 히비키 17 조심하세요. 예, 그리고 개봉한 흔적이 있거나 위스키 양이 정량보다 좀 많거나 적다, 색깔이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라벨이 약간 뭐 붙이거나 뗐던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제품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온라인에서는 히비키를 좀 구하시는 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산토리에서도 작년 3월부터요
새로 나오는 제품에 있어서는 그 특수 가공된 홀로그램 실을 2개를 붙입니다. 이 실이 복제를 하기도 힘들고 한번 떼면은 다시 붙이기가 힘들대요. 그 전에 생산된 제품이 이 실이 안 붙어 있지만 어쨌든 이 실이 붙어 있으면 히비키를 구입하실 때 가짜는 아니다. 안심하고 이렇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요거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일본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히비키 17년 특히 가짜 많다고 이거 온라인에서 사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히비키의 위스키 세계를 김대영 작가와 함께 탐험을 했는데요. 끝내기 전에 추천곡 있습니다. 산만한 시선이라는 포크 듀오가 있는데 제가 우연히 이분들 노래를 들었는데 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성두 빌라라는 노래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숨이 될 순 없지만 오래된 나의 더딘 호흡 또 난 내어줄 수 없지만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김대영 씨와 함께 꽃향이 가득한 블라썸 하모니로 만든 하이볼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좀 반칙이다. 이거는 뭐 제가 니트로 먹어봤잖아요. 이건 안 마실 수가 없겠는데, 안 마실 수가 없겠는데. 아니 근데 진짜 맛있네 이거.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갔네요. 이거 약간 정말 야외에서 한번 만들어 먹어보고 싶어요. 와 진짜 맛있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